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접종자에게 $100 현금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이 미 전역 카운티 3곳 중 2곳은 코로나19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한국 국회에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자에게는 $100 현금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운영 백신 접종소에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100를 지불할 것이라면서 시정부가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인센티브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센티브는 30일인 내일부터 뉴욕시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에서 첫 번째 백신을 맞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금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는 메트로카드와 문화명소 멤버십, 무료 쉑쉑버거, 지역 호텔 무료 숙박권이나 $2,500 상금을 건 복권 등의 백신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런 백신 접종 독려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펜실베니아대와 웰 코넬 의대 연구진은 백신 접종을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결함이 있다며 이런 인센티브로 백신의 부작용 우려를 극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자체 차원의 간접적인 접종 의무화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뉴욕시는 모든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9월 13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매주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이 미 전역 카운티 3곳 중 2곳은 코로나19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카운티의 절반에서는 지난 일주일 사이 10만 명당 감염자가 최소 50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조사 대상 카운티 3,219개의 66.6%에서 코로나19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전체 카운티의 49.9%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염률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됐고 16.7%는 전염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CDC 기준상 상당한 수준의 전염률은 지난 일주일 사이 10만 명당 감염자가 최소 50명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높은 수준의 전염률은 일주일 동안 10만 명당 감염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CDC는 27일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가을 학기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은 물론 교사와 교직원 등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이런 CDC의 권고가 구속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 성향의 주들을 중심으로 많은 미국인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진지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롯해 애리조나, 아이오와, 네브라스카와 아칸소 주지사 등은 이미 CDC 지침을 비판하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새롭게 바꾼 뒤로 뉴욕과 뉴저지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감염 전파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CDC가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날 또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9월 6일 노동절까지 주정부 공무원과 공공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정기적 코로나19 진단검사로 백신 접종을 대체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경우는 예외 없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위험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실내 환경이나 백신 미접종자와 접촉할 수 있는 실내 환경, 타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알 수 없는 실내 환경 등입니다. 뉴저지주에서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 네트워크와 요양원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오늘 10월에서 11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기업들과 주정부들도 속속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사무실 복귀도 연기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어제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사무실 복귀 시점을 10월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무실 복귀 시점을 9월 1일에서 10월 18일로 연기한다면서 사무실이 완전히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모든 근로자는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와 미국 내 다른 지역 사무실에 이 방역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40여 개 나라에 있는 해외 사무실의 경우는 현지 법령과 여건 등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글에 앞서 애플은 델타 변이 확산을 고려해 이달 초 사무실 재개 시점을 9월에서 10월로 변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입수한 사내 메모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내 대부분의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매장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제작 현장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회사 포드는 국외 출장 계획이 있는 직원들에게 반드시 백신을 맞으라고 지시했고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주리주와 플로리다주의 근로자들과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6개월 만에 96%에서 84%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6개월 뒤에도 중증 예방 효과는 9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온라인에서 먼저 공개된 화이자 백신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논문에서 백신의 효능은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2개월 후에 96%, 4개월 후 90%, 6개월 후 84%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마다 약 6%씩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에서 화이자 백신을 완전 접종한 16세 이상 4만 4천 명을 추적한 결과로 동료 검토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증 예방 효과는 97%로 더 높았고 6개월 뒤에도 91%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베타 변이에 대해선 2회 접종 후 100%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추진 중인 화이자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초 식품의약국에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 면역력 저하자들에 대한 부스터샷을 사실상 권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당분간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테이퍼링을 향해 진전했지만 아직 완벽한 회복을 위해서는 갈 길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7월 정례회의 결과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 경제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목표 도달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용시장 측면에서 할 일이 남았다며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갈 길이 있고 강력한 고용 수치를 목격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당장은 아직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걷어들일 정도로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경제가 목표를 향해 진전했고 앞으로 회의 동안 경제 개선 상황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며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향한 사회적 대우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도 안 되는 46%만이 아시안에 대한 대우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미국 내 성인 1,3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는 아시안에 대한 대우에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했고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3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백인의 절반, 히스패닉의 44%가 아시아계에 대한 대우에 긍정적으로 대답했고 아시아계 대우에 만족한다고 답한 흑인은 30%였습니다. 인종 간의 관계인식 조사에서는 67%가 백인과 아시아 간 관계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좋다고 대답했고 흑인과 아시안 간 관계가 좋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58%였습니다. 둘 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미국인의 33%만이 그들에 대한 대우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흑인에 대한 대우에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38%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던 지난해 사상 최저치였던 35%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조지아주 애틀랜타 총격범에 대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이 열리는데 담당 검사장은 롱에 대한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에 따르면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의 페니 윌리스 지검장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게 사형 구형 및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롱은 오는 8월 23일부터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한인 여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롱의 형 확정까지는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피해자 4명의 유족이 모두 사형 구형에 찬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10시간 이상의 만남 끝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 동기 및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7일 롱은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중국계 여성 3명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징역 3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롱은 쉐넌 월리스 체로키 검사장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추가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됐지만 월리스 검사장은 롱이 아시안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증오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및 아시안 이민사회에서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시카 시노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롱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 했다며 증오범죄가 아니라면 여성 혐오 혐의라도 적용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커네티컷에서 26명의 사망자를 낸 뉴타운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기억하시죠? 사건에 사용된 총기 제조사 레밍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9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1인당 $370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26명의 사망자를 낸 커네티컷주 뉴타운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총기 제조사 레밍턴이 소송을 제기한 9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1인당 $370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파산한 레밍턴의 변호사들은 27일 커네티컷주 워터베리 고등법원에 이런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레밍턴의 합의 제안 하루 전인 지난 26일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레밍턴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 애덤 렌저는 범행 전 뉴타운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후 레밍턴의 부시마스터 AR-15 소총으로 1학년 학생 20명과 교사 6명 등 26명을 사살하고 경찰이 학교에 도착하자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이후 렌저의 총격으로 숨진 피해자 9명의 유가족들은 소송에서 레밍턴이 위험한 무기를 대중에게 팔지 말았어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레밍턴의 총기 판매를 위한 마케팅이 범행을 촉발했다며 미래에 대량 총기 난사 재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에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편 투표 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습니다. 앞서 2건의 관련 법안도 발의됐죠.
우편투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 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2회 이상 미투표 시 재외선거인 명부를 삭제하는 조항의 폐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의 경우 재외투표소 운영시간 조정에 근거 삽입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재외선거는 119개국 205개의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고 36개 공관은 재외투표 기간을 단축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외선거를 신고 신청한 재외유권자 17만 1959명 중 50.7%에 해당하는 8만 7,269명은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팬데믹 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재외국민들의 정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우편투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석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등이 지난 5월과 6월 각각 발의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4천 건 줄어 2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8만 5천 건보다는 많았습니다.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이 9월 만료 예정인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 혜택 제공을 조기에 종료한 것도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재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27만 건으로 4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절차 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지난 21일 공화당의 반대로 절차 투표가 부결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소속 의원 17명이 찬성표에 합류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있지만 이날 표결로 일단 장기간 끌어온 인프라 법안 처리는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초당적인 인프라 합의는 우리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을 역사적인 장기 호황으로 만들어줄 미국 재건의 청사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27일 형광등 속 폴리염화 바이페닐에 노출돼 뇌 손상을 입었다며 화학회사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주의 교사 3명에게 1억 8,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원고들이 과도한 PCB 수준에 노출됐다거나 그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입증할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CB는 몬산토가 제조한 화학물질들을 혼합한 물질로 1979년 금지되기 전까지 전기장비에서 냉각제와 윤활제로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원주민 지도자들은 보건부 산하 원주민 보건특별사무국 직원들이 원주민의 몫으로 배당된 코로나19 백신을 빼돌리고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에게 접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민 지도자들은 백신 1회분이 금 15g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까지 최소한 106회분이 빼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민 단체인 야노마미 예쿠하나 원주민 보건협의회의 주니오루 헤쿠라리 야노마미 회장은 백신 불법 거래에 5명의 공무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제37대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어제 퀸즈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한인사회 15개 단체로 구성된 뉴욕 한인 유권자 연합회 회원 30여 분을 초청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지역 본부에서는 파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소비자 체험형 이벤트 2021 K-푸드 위켄드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온라인 라이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쌈, 김치, 버섯을 주제로 한국 농식품을 소개합니다. 뉴저지 네일협회가 뉴저지 한인상록회의 새로운 회관 확장 이전 기념으로 후원금과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제2차세대 협의회 이사들은 지난 26일 민주평통 사무처를 방문해 정세현 수석 부의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럭키서플라이 신범조 복선희 회장 부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29일 열리는 리즈마 국제음악경연대회에 $5,000를 기부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기브챈스는 지난 26일 조이풀 러닝 프로그램 아이들과 봉사자 30명이 얼반 트램폴린으로 여름학기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4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